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비트가 해킹을 당해서 15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털렸습니다. 해커는 북한의 해킹 그룹 라자루스로 추정되는데요. 이번 해킹 사건의 영향으로 바이비트에서 40억 달러의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했고 가상자산 시장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링 미 상무장관이 미국을 찾은 한국경제사절단에 기업당 최소 10억 달러의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관세 무역 정책을 총괄한 상무장관이 개별 기업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한 건데요. 대한상인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이 이끈 민간경제사절단 20명은 이번에 미국 정부 고위층한테 환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정부효율부가 미 연방 공무원들에게 지난 한 주 무슨 일을 했는지 적어내고 안 하면 사임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이 같은 지시는 연방 공무원을 대량 감원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 연방수사국 FBI, 국무부, 국방부 등이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반기를 들고 있어 정부 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집 있는 사람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제기하는 등 대출 빗장을 조금씩 풀고 있습니다. 추세를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고개를 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조만간 1,900조 원을 넘은 가계빚 관리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G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은행 대출 문턱을 조절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과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방 중심으로 차갑게 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하지만 1,900조 원을 훌쩍 넘은 가계빚이 걸림돌이죠. 최근 은행 대출 빗장이 조금씩 풀어진다는데 정말 그런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주연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은행들 지난해는 지금 대출 규제로 은행 돈 빌리기가 어려워졌고 그게 부동산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새해가 좀 지나면서 이제 은행들이 뭐 대출 문턱을 조금씩 낮춘다고 해요. 집이 있는 사람도 주담대 빌려준다는데 확실하게 뭐 대출 규제 풀고 있는 겁니까, 교수님? 대출 규제를 푼다라기보다는 그 연간 효과라고 봐야 되는 측면이 더 강한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효과라는 건 거냐면, 뭔가요? 네, 그 2024년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금리가 가지고 안 되니까 대출 총량 규제를 했었죠. 네. 즉 양적인 규제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적인 규제를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돈 빌려주지 마라는 형태가 됐던 거죠. 1년 동안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으니까 그 이상은 빌려주지 마라는 게 이제 양적 규제 형태로 나타났던 건데 2025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것이 새롭게 리셋이 되고 올해의 대출 총량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연초에는 어느 정도 이게 그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작년 하반기에는 묶어놨던 거. 이루어지지 못했던 네. 대출들이 지금은 이제 조금씩 풀려나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게 대출 총량이라는 게 언젠가는 또 찰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 대출 총량 규제를 연 단위로 하지 않고 직전 4분기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 단위로 하다 보니까
연 후반에는 조금 문턱이 좀 높아지고 대출이 대충 다 이루어지니까 연초에 다시 목표가 정해지면서 조금 여유가 생겨서 대출한다. 뭐 예,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된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느낌은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네. 들어가지고 지금 그 유주택자들한테 대출을 한다라던가 네, 주담대도 빌려주는 집 예, 있는 사람도. 아니면은 뭐 모기지 보험 같은 경우에도 다시 적용을 해주면 그거는 한도가 다시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로는 조금씩 커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네. 또 이게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지난해는 이제 좀 규제를 했고 올해 들어서 은행 목표가 좀 달라지면서 조금씩 이제 대출 빗장이 조금 풀린다는데 부동산 시장은 뭐 은행 대출 규제 영향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얼어붙은 게 결국은 대출 규제 영향이 가장 크다고 가장 크죠. 거기에 지난해 9월부터 시작했던 스트레스 DSR 그 2단계. 2단계. 예, 대출 금액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거기에 대출 규제인데 여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정치적 불안이 경제 불안으로 오고 소비가 위축됐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유동성 자금은 시중에 충분히 있는데 불구하고 중소민들은 집 사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예. 최근에 와서 서울의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예. 고가 아파트들 돈 많은 사람들이 뭐 30억, 50억 주고 산 게 실제 지금 가격이 하락했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예. 바닥이 아닌가 또는 하락한 거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요가 그쪽으로 늘어나면서 고가로 거래된 거예요. 고가 부분. 그러니까 서초 고가 지역. 강남 지역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가격이 높았는데 예. 서울의 거래 건수가 지난해 7월 달에 최고 많이 거래된 게 예. 약 한 9,200건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9,200건이었는데. 굉장히 많죠. 예. 근데 지난 1월 달에 들었지만 2월 달에 한 3,000건 거래됐고요. 예. 지금 현재 어제 제가 들어가서 사이트를 보니까 거래된 사이트를 보니까 1,250건 정도 거래됐어요. 아, 2월 그러니까 뭐 들어서? 발에 반토막 났죠. 야. 근데 거래된 건수의 가격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들입니다. 비싼, 이러다 보니까 집이 비싼 동네 거래가 좀 되는 네, 거.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걸 보면은 노원구라든지 강북구라든지 관악구나 금천구나 구로구는 전부 하락했습니다. 근데 올라간 지역을 보면 강남구하고 서초구, 예. 송파구,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그다음에 이제 그 재개발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양천구 예. 이런 데는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높게 거래된 가격을 25개국으로 평균 나누면 높은 게 돼버리죠. 그래서 그러나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 전체로 보면 떨어지고 네. 여전히 얼어있는 차갑게 얼어있는 그렇게 이제 네. 본다 그런 얘기네요. 그게 이제 대출 규제가 이제 조금씩 뭐 풀어지든 목표가 다시 설정이 돼서 대출이 일어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 사실 대출 총량도 중요하지만 늘 이 돈을 빌리는 사람은 금리잖아요. 작년에 뭐 대출 금리 뭐 가상 금리를 올려라 내려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는데 올 들어서는 지금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의 가상 금리를 좀 낮춰라 뭐 이런 압력을 좀 넣는 것 같아요. 지금 감독당국 입장이 정확히 뭐예요, 이게? 예,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독당국의 입장은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네, 그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아직까지도 이 현상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요. 네. 그 제가 여기에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네. 양적 제한을 할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가격적인 메커니즘으로 이게 그 대출이 결정이 안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양적 제한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대출 금리를 올려도 대출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그때 양적 제한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럴 때가 되면은 이제 다시 야, 왜 근데 금리가 이렇게 높니?라고 네.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상합니다. 이상하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예를 들어서 최상목 지금 네. 권한대행 같은 경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가계부채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계부채 줄여야 된다. 예, 가계부채 80%까지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은 결국 시장 가격이라는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면은 대출 금리를 올리라는 얘기나 사실 진배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말 자체는 대출금리 올리라는 얘기인데. 네.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대출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대출에 압박을 해야 되고 대출에 압박을 하는 거는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것처럼 금리를 올리던가 아니면은 실제 숫자 그대로 아예 대출을 못하게 하던가 이 방법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편리한 대로 다른 금리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일관성이 없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 주택 시장의 어떤 불안정성이라든가 지금 그 부동산 PF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를 뭐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관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제 발표한 게 하나 있어요. 어제 뭘요? 네, 엊그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정책 금리를 올렸습니다. 아, 정책금리 허그에서 내주는 네, 거 네, 버팀목 디딤돌 대출. 네. 그거를 0.2% 정도 금리를 올렸습니다. 0.2% 포인트 그게 이제 올리기로. 그동안 그 가계부채가 늘어난 게 정책 금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정부가 돈을 더 풀었죠. 네. 전세자금. 근데 오히려 그거를 이제 올리고 청년 드림 청약은 오히려 이제 내렸어요. 0.1%. 그래서 아마 이 정책 금리로 무주택자가 구입하기에는 이 0.2%를 올렸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정책자금 공급을 작년보다 더 많이 안 해주겠다. 네. 그런 얘기로 이제 예. 금리를 좀 0.2% 금액이 많아지고 연도가 많아지면 점점 더 올라갑니다. 이 이율이. 그래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정책 금리는 이제 조금 더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일반 금리보다 상당히 낮거든요. 2%돼 있으니까. 예. 네. 그렇게 이제 취약계층의 소득순위 낮은 취약계층의 전세자금하고 또 살 수 있는 디딤돌 대출 하는 거니까 오히려 조금 그렇게 금리를 낮게 해주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사실 너무 낮았어요.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았어요. 일반 시중 금리가 뭐 3.5에서 4% 이상 있는데 예. 2% 완전히 뭐 1.67%부터 2.5% 사이니까 거의 너무 2%. 낮으니까. 조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네. 뭐 2% 이하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이번 주에 이제 발표돼서 앞으로 이제 올릴 거다 그런 얘기인데요. 정책 금리를. 아까 주현수 교수님께서 은행 감독 당국의 이 대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조금 모른다 그러는 게 이 하는 기준금리 내리니까 그게 좀 반영이 은행 대출금리에 반영이 돼서 실제 돈을 빌리는 사람의 가상금리 좀 낮아져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지금 막 한단 말이죠. 그게 뭐 은행도 수익도 많이 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예, 뭐 그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입니까? 네, 지금 2월 말 됐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2024년 그 전체 연간 네. 그 BS가 나올 테니까 그러면 영업실적 나올 거고 그러면 또 이제 다시 한번 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은행 수익이 너무 많고 네. 은행 임직원들은 돈을 너무 많이 받아가고 뭐 네.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대출금리 낮춰야 될 거고 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다 틀린 얘기 아닌데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부동산 대출 쪽에서 이거 증가해도 상관없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스탠스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건 시장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어라고 한다면은 가계 부채의 비중이 80%가 됐든지 90%가 됐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안정적인 스탠스가 있고 여기에 균형점이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가계 부채가 이거보다 높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가계 부채를 늘리겠다라는 겁니까? 줄이겠다라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탠스를 가져야 된다라는 네. 거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작년 하반기에 보시면은 정책자금 집행이 전체 대출의 증가분 중에 거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금리를 올려주면 그거는 아무래도 좀 더 나은 효과를 보여주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금리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자금 수요자들은 0.2%포인트가 상승했다라고 하더라도 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일반 대출금리 훨씬 낮으니까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금 금리보다도 낮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예금 금리도 내리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금리를 내린다는 그 가정하에 미리 내리고 있어요. 이대 맞이는 점점 더 커지죠. 은행들은. 그러네요. 네. 참 이게 금융당국의 입장 이게 조금 명쾌하지 않다. 은행들의 내려가는 지시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 조금 혼선을 빚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까 서울 부동산 시장에 이제 좀 강남 3구만 좀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구역이 해제 해제된 지역. 그 영향이 큰 거죠. 그 영향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삼성동이나 또는 뭐 강남 일부 예, 예. 지역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됐다가 해제됨으로써 호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럼 그 영향이 조금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좀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 저는 제가 볼 때 그 지역이 해제된다고 해서 확산되거나 오르는 거는 한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규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낮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도. 네. 근데 해제되면 다른 지역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이게. 예. 근데 거래는 지금 거의 안 되는 상태인데 예를 들면 잠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5천만 원에서 한 1억 사이에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근데 퍼센트로 굉장히 큰 거죠, 이게. 예. 그런데 매물은 많이 줄은 상태예요. 수요가 많은데 매물을 주면 가격은 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역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이것이 다른 주변 지역까지 확산돼야 확산. 되는데 제가 볼 때 제한적일 거로 보여집니다. 그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고.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그리고 지금 그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유동성이 있는 사람들은 예. 지금 매입에 나서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네. 네. 그러네요. 그리고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 그래서 송파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송파가. 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예. 지금 그 송파구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강남구 서초구입니다. 근데 거래 건수로 보면은 서초구하고 강남구가 제일 많고요. 네, 오히려. 그러네요. 자, 부동산 시장의 지금 오름세는 강남 3구 일부 지역이고 그 토지거래 허가제고 효과는 좀 일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늘 이 부동산 시장 영향이 대출 아까 말씀하셨고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총 이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또 곧 발표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금 뭔가 은행 대출을 조금 늘려주는 듯한데 정부는 또 가계대출 관리하는 대책을 내놓는다? 뭐 GDP의 80% 정도로 묶는다는데 이 80%가 어떤 숫자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이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를 80%로 묶는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는 2017년에 BIS에서 가계부채 관련된 논문이 하나 나옵니다. 예. 여기에서 논문이 나올 때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 하면은 가계부채 GDP 비율이 60%를 초과하게 되면은 소비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야. 그다음에 이 비율이 80%를 초과하게 되면은 그 GDP 증가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네. 즉 그것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80% 이상이 되면은 이 그 장기적인 GDP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죠. 그 성장률의 그 부정적인 영향 이런 거 굉장히 그렇죠. 싫어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80%라는 그런 기준이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80%를 조금 넘은 상태예요. 우리는? 지금 BIS 자료만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2021년도 3분기 99.2%까지 올라갑니다. 이 가계부채 대비 GDP 비율이. 그게 지금 가장 최신 데이터가 2분기 자료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가 지금 91%로 나오고 있습니다. BIS 자료 기준으로. 네. 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2021년 3분기부터 그 이후의 기간을 생각해 보시면은 네. 정부가 미친 듯이 그 대출 규제를 감행하던 시점이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놀라셨을 만한 부분이 가계 부채가 줄었다고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가계 부채가 줄었다라기보다는 명목 GDP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명목 GDP는 꾸준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비율 자체가 조금 떨어졌다라고 비율이 보시는 게 낮아졌다.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80%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 것인가와 같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언제 기간에 걸쳐서 지금 91% BIS 기준으로 80% 낮춘다? 어떻게 저렇게 낮출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고점 대비 99%에서 91%까지 오는데 약 2년하고 3분기 정도가 걸렸으니까 그만큼 더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먼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길게 잡고 갈 거다. 정부 목표가. 만약에 이것을 진지하게 80%까지 떨어뜨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규제를 유지하면서 끌고 내려가야 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다라는 거죠. 네. 어느 정도만큼 지금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었던 것만큼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네. 이 가계부채가 이렇게 예. 이제 내려가게 되면 예. 가계부채는 이제 가계신용까지 포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 되면 부동산 가격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 비율을 낮추려면 대출을 받지 말아야 되고 받은 대출도 갚아야 되거든요, 이게. 네. 그래 되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경제 더 어려운데 더 어렵게 그러니까 좀 만들 문제는 이제 수밖에 그래야 없다. 되면 부채 비율을 낮추려면 예.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려가는데 대출을 더 안 준다고 해서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 시장에는 이게 그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악영향이 미칠 수가 높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곧 발표할 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도 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겠네요. 시장이 어떻게 미칠지. 그러면 뭐 경제 성장률 범위 내로 은행 가계대출을 더 이상 못 늘리게 한다. 이렇게 발표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90%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그 권한대행이 언급을 했던 80%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 이 숫자를 어디에 맞춰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가계대출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명목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너 갚어 한다고 이게 줄어드는 형태는 아니죠.
지금까지 해온 게 가만 생각해 보면은 가파해가지고 실제로 가계대출을 줄인 게 아니라 가계대출을 더 늘리지 못하도록 그냥 픽스시켜 놓는 형태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로 갔을 때 3년 정도가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그래서 정부가 지난 23일 날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예. 스트레스 DSR 3단계를 4, 5월 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3단계 원래 7월인데 7월입니다. 근데 7월에 적용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4, 5월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발표하겠대요. 뭐 예를 들면 지방의 예외를 둘지 말지 이런 것 뭐 결정을 그런 것도 한다. 있고 규제를 더 강하게 할지 완화할지 그런 내용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네. 지금 3단계 스트레스 DSR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좀 예외를 해달라 이렇게 자꾸 업계에서 요구를 했잖아요. 정치권에서도. 근데 정부가 아직 이제 그 입장을 최종 확정하지는 않고 4월 경에 예외를 할지 안 할지 이제 결정을 할 텐데 네. 그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이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네. 관련해서 이제 LH에서 미분양자 3천 가구를 3천 가구 매입하려고. 네. 중공업 미분양을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좀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이거 좀 미흡하다 그러는데 이 효과는 어떻게 봐요? 이게 이제 그 국토교통부가 매월 말 발표하는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전 겁니다. 이게 12월 말 기준이죠. 예. 2월 달에 12월 걸 발표했는데 미분양 주택이 7만 1천 가구 넘었습니다. 7만 천 가구요. 이 중에 이제 악성 미분양이 그 2만 1천 가구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미분양이 5만 가구 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이게 30가구 이하는 빠진 상태입니다. 30가구 이하짜리는 네, 그 비아파트 부분이나 30가구 이하 주택은 모두 빠진 상태고 30가구 넘는 것만 포함됐기 때문에 전세 사고로 인해서 비아파트 공급이 줄었다 하더라도 예. 적어도 8만 가구 이상 된다고 봐야 돼요. 이게. 그래요. 근데 이제 이번에 발표한 그 대책 중에서 눈여겨볼 게 예. LH가 그 3천 가구를 매입하겠다는데 사겠다. 분양가 이하로 사겠답니다. 그냥 그 이게, 이하로. 예, 그게 이제 협상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느 가격으로 살지가 중요하다 이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예전에 발표했던 내용인데 예. CR리치 그 기업 구조조정 이치를 통해서 3,800가구를 또 매입한다고 그랬거든요. CR리치를 통해서요. 네, 그거 설립이 돼서 진행돼야 될 문제니까 그게 잘 된다 하더라도 6,800가구는 12,000가구가 넘게 네. 12,200가구 정도 이상이 남아 있잖아요. 여전히 이게 잘 된다 하더라도 네. CR리치 3,800가구도 언제 될지 잘 근데 모르잖아요. 이거 계속 공적 자금을 투자하거나 공공기관에 매입할 수도 없잖아요. 지속 가능한 대책은 아니다. 일적인 대책이다. 일시적 대책이다. 그리고 이제 유동화증권이나 또는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에 대해서 5조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돼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대책은 예전에 그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게 하나 있어요. 뭔가요? 뭐냐면 85제곱미터 이하의 3억 원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 특히 소멸지구나 인구 감소지구 사면 예. 주택수 배제하는 걸 4, 5로 늘렸습니다. 그렇죠. 규모를 좀 그런데 큰 거로. 소멸지구나 그 쇠퇴지구나 인구 감소 지역에 미분양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광역시 이상에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별로 없다. 네. 그러니까 뭐 대책이 좀 미분양 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네. 가격이 너무 높아서 미분양 나거나 네. 위치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또 지역 경제가 그 수출만 해도 미분양 발생하지만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나왔으면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 대책이라는 뭐 세제 혜택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이게 이제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과거의 대책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2009년도 1월 달에 미분양 주택이 16만 6천 가구였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았기 네, 때문에. 그다음에 2012년도 8월 달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10만 가구가 됐는데 그 두 가지 그 미분양 주택이 있을 때 대책을 내놓은 게 있어요. 네. 212 대책과 910 대책.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한시 면제가 있었거든요. 양도세 한시 면제. 금리를 낮춰준다고 해서 집을 살 사람이 있겠느냐? 사는 순간 이게 다가구가 다 주택자가 되는데 또 하나는 이제 뭐 꼭 세제 혜택이 아니더라도 뭐 일반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 미분양 주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제곱미터 이하의 4억을 사게 되면 그 단기 임대주택 6년을 신고해야 돼요. 예, 그런 그래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나온 대책이 시장에 도움은 되겠죠. 뭐 안 되진 않겠지만 지속 가능한 대책은 아니다. 지속 가능한 대책이 아니다. 지방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치고는 뭔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데 자, 참 이 문제 참 쉽지 않습니다. 혹시 주현수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좀 더 있어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뭐 건설회사들도 아까 책임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가격이 좀 높고 또는 분양도 되지 않은 곳에 지은 그런 그 책임도 있을 텐데 네네.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될지. 일단 그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될지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지금 3,000호 기준으로 했고 약 1억 원 정도라고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은 이게 3,000억 정도가 되고 3억 원 정도 그
호당 3억 원 정도라고 한다면은 네. 이게 거의 1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한 지원이냐라는 부분에 됐을 때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이거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한데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원 방식이 좋은 지원 방식이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준다라는 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격 요인, 즉 분양가를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이다. 높이 잡았거나.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마지널 코스트까지 떨어뜨리는 거는 당연히 건설사가 감내를 해야 될 부분일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감내하지 않고서는 정부한테 사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이고 네. 그 다음 부분. 그러면 위치가 안 좋아서라고 한다면 이거는 과연 정부가 이 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냐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 이렇게 안 좋은 위치에 건설사가 잘못 결정을 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잘못된 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뭐 기업이 망한다던가 아니면은 다시 회생된다라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던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품을 정부가 매입해 준다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게 시장의 효율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라고 네. 생각해 본다면 사실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공급 과정에서 없어졌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시장이 활성화돼서 가격이 올라가서 이 건설사들이 더 나은 상황에서 네. 그 제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네.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방 이 미분양 문제 정부도 지원이 좀 필요해서 건설 경기를 살리긴 해야 되고 또 무작정 살린다고 지원할 경우 건설사들이 어떤 뭐를 해줘도 문제도 있고 참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게 뭐 건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기만 하면 저절로 풀릴 일인데 지금 상황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소비자 동향 조사라는 걸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1년 후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보다 높았어요. 네. 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한국은행의 전망, 현재 집값 추세, 공급 사이드, 자금 지원 이런 게 볼 때 좀 시장 전체적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 부동산 가격 자체가 어떤 한두 가지 변수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 뭐 정치적인 안정도 있어야 되고 대외 경기나 내수 경제도 완전돼야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또 소비 시장도 살아나야 주택 경기가 살아나거든요. 경기가 내년도 계속 어렵다는 전제하에만 이랬던 것 같아요. 예. 부동산 시장만 볼 때는 규제를 하거나 시장이 안 좋아도 유동성 자금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삽니다. 네. 오히려 이럴 때 더 많이 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양극화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양극화 제가 심화된다. 판단할 때에는 올 연말까지도 예. 정치적 안정이 뭐 정권이 바뀌든 아니면 뭐 또 복귀하든 간에 올 연말까지는 불안한 정기일 거예요. 네. 그리고 경제를 뭐 6개월 만에 살릴 수도 있는 제주도 없고 그렇다면 연말까지는 보합세 정도로 갈 것 같고 예. 내년 상반기쯤 되어야 강보합세 이런 시장이 좀 돌아서지 않겠나.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경제 살리는데 올인을 할 거라고 봐요, 저는. 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뭐 관세도 있고 여러 가지 대외 경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는 제가 볼 때 상반기 그러다 하더라도 빠르면은 뭐 내년 상반기부터는 네. 강보합세에서 하반기에 강세로 돌아가지 않겠나. 그 아,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서울의 가격이 오르면 경기도에 여파를 미치고요. 내년에? 경기도가 이제 지방까지 가는데 지방까지는 좀 멀 것 같고 서울 수도권 지역 특히 서울의 가격이 오르면 양극화가 더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입주 물량이 금년에 반도 안 됩니다. 입주 이게 물량이 가장 적다. 큰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만 열어주면 집이 낮은 가격이라고 할 때 매수에 나서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 되면 좀 강세로 돌아설 것이다. 경기 상황이 이제 워낙 안 좋으니까. 이런 관련해서 중요한 회의가 내일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자,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에 이제 금리를 유지했는데 주현수 교수님 좀 경제 상황 감안하면 한국은행 금리 낮춘다는 쪽에 조금 전망은 많은 편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당히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금리를 일단 내일은 낮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저도 마지못해서 찬성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왜 마지못해서가 들어갔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뭐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 낮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 심리도 이에 따라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수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의 숫자들을 보시면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이나 유로존,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숫자들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기대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네. 문제는 이럴 때 금리를 낮추는 게 잘하는 거냐라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을 높일 우려가 있고 지난 2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을 때 우리의 실제 생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본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이야기이냐.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대로 이러한 현상이 단기적인 것이고 정치가 안정화되면은 바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때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재정 정책부터 먼저 펴야 돼요. 재정 정책. 예.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나서는 거는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다라는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빨리 재정 정책으로 방향을 트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논의도 빨리 좀 진행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한국은행만 책임을 맡겨서는 안 된다. 권대현 교수는 짧게, 권 교수님은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낮추는다면 조금 자금 시장 금리가 내려간다면 영향을 미치죠. 시장 금리까지 네. 좀 내려야 된다는 네. 거죠. 그것보다는 우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기 집행을 그 국가가 좀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해야 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못 내리게 되면 3월 달에는 검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 5월 달에 미뤄지니까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어쨌든 금리가 내려서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실제 금리가 내려가면 영향을 받죠. 네, 그러네요. 내일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은행 대출 빗장이 좀 열리는 것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토론 마치겠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미국 소비 지표가 부진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물가도 확실하게 잡히지 않아서 일각에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제기하는데요. 그 여파로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급락했고 우리 시장에서 장 초반 대표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죠. 방산주와 조선주는 다시 랠리를 이어갈지 10년간 이어졌던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높여도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미국 경제 굉장히 좋은 줄만 알았는데 뭐 소비 지표들이 갑자기 좀 나빠지면서 증시가 좀 큰 타격을 받았어요. 미국 소비 둔화가 뭐 현저하게 지금 확실해지는 거예요? 어떤 건가요? 사실 그렇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진 않다. 네, 지난 연말까지 미국 소비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지금 트럼프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갑자기 경기가 나빠진다 이렇게까지 볼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우려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소비 심리, 그러니까 심리 지표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심리 지표. 예, 심리 지표가 나빠진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관세입니다. 관세 부과 우려. 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좀 시기적인 것과도 저 같이 맞물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연말 연초가 되면은 이 가격을 한번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인건비 올린 거라든지 뭐 다른 요금이 올라가는 것들을 반영을 해서 예.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관세까지 올리면은 더 물가가 높아지는 거 아닐까? 그러면 소비를 줄여야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소비 심리 조사에서 나타나면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지표들에서 나타났고 이게 사실은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좀 타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 경기가 되게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요? 지금 소비가 약간 여기서 이제 관세까지 올라가게 되면 물가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단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 심리 지수가 안 좋아진다. 이제 관세가 부과되면 소비를 못 하겠구나, 줄여야 되겠구나 하는 걱정 때문에 심리가 안 좋아지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물가는 잘 확실하게 잡히진 않잖아요. 네. 연준이 원하는 수준까지 잘 안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물가는 잘 안 내려간다. 소비 이러다 둔화되면 우리가 말하는 뭐 경기 침체 속에 물가 상승,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까지인데 이것도 조금 과도한 반응이네요. 그러면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특히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나타났었던 게 가장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그 외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할 만큼의 어떤 사건들, 그런 현상들은 그다지 자주 나타나거나 흔하게 나타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올렸을 때요, 실제로 물건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오르긴 오르지만 대체로 보면은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일시적이다. 예, 올랐다가 좀 안정을 되기도 하고, 또 이게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서, 사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그러한 걱정이 실현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고, 된다고 하더라도 되게 짧게 끝날 거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 자, 연준의 금리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동안에 이제 뭔가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조금 올해 쉽게 못 내릴 거다 이런 전망이 좀 많았는데, 만약에 소비 심리가 이렇게 둔화되면 뭐 그런 것도 좀 바뀌어서 금리 인하도 좀 조금 더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월 연준의 의사록도 공개가 됐잖아요. 네네. 첫 번째 금리 인하 언제쯤 가능할까요? 예, 저희는 한 3분기 정도의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네. 좀 늦게 보시는 네.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또 물가가 서서히 둔화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당장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1월달 FOMC 의사록에서도 나타났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이 물가가 둔화는 되고는 있지만 원하는 속도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트럼프 정책이 미치는 영향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FOMC, 즉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충분히 데이터들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까지는 예. 꽤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적어도 한 분기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보면은 빨라도 한 6월 정도. 빨라도 6월. 그래서 웬만하면 한 3분기 정도부터 만약에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그때부터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분기에 금리 인하 연준이 한다면 그런 올 한 해 전체로 보면 한두 차례 정도밖에 못 내릴 거다. 이렇게 보세요, 그럼? 3분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마 한 번 정도 한번 할까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 근간에는 결국은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저희는 이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소비 심리 둔화 그런 조짐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미국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3분기에 한 번 정도 낮출 것이다. 이렇게 허재관 사무께서 보셨고, 증시로 들어가 보면 최근 작년에 정말 아주 신나게 올랐던 미국 빅테크주 요즘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반면에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아주 정말 신나게 오르고 있는데 어떤 변화, 어떤 환경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딥시크 영향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딥시크가 미국의 큰 기업들이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해서 만드는 이 AI 모델을 거기에 10분의 1도 투자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보여주면서 미국의 이제 AI와 관련된 업체들, 반도체와 관련된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의 마윈이 이제 2021년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을 해서 시진핑 주석과 이제 악수를 하면서 또 거기에다가 앞으로 3년 동안 뭐 엄청난 규모의 또 AI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의 AI 투자가 지속이 될 거긴 하겠지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보다는 아직도 많이 쌓여진 저평가되어 있는 중국의 빅테크들한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올 들어서 보니까 중국판 M7 기업 주가 상승률이 뭐 60%, 70% 특히 알리바바 상승률 정말 놀라운데, 우리가 미국 빅테크 주가가 조금 부진한 거에 한 복판에 바로 엔비디아,
그리고 뭐 테슬라도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뭐 지난해 정말 대단했는데 이제 4분기 실적이 이번 주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엔비디아 좀 부진한 주가 전망을 돌려놓을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어떻게 실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근데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좋을 거예요. 예. 뭐 최근 들어서 특히 최근 한 1, 2년 동안 엔비디아가 예상을 하회한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었고요. 대부분 보면은 예상을 상회하되 엄청난 폭으로 상회를 했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다울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 네. 또 많은 AI와 관련된 투자들을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그 메타니 뭐 아마존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엔비디아의 실적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이제 너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블랙웰이라고 하는 블랙웰. GPU 중에서도 신제품의 예. 성능이 얼마나 더 빨리 더 좋아질 거냐. 이게 좀 관건일 거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예. 아마도 이제 엔비디아의 가장 큰 문제는 엔비디아 자신일 거다. 엔비디아 자신이다. 지난해 이제 자기네들이 기록했던 성장의 그 속도를 예.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일 텐데 아마도 작년, 재작년에 워낙이 많이 그리고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역기조 효과를 감안을 하면은 그래도 증가율이 조금씩은 떨어질 거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하기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이게 실적이 이제 전망도 나올 텐데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AI 분야의 투자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 긍정적인 전망이 확고하게 나올지 아니면 조금 투자가 조금 둔화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신호를 보낼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빅테크 주가에도 영향을 좀 미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는 계속 늘어날 거고요. 투자는 늘어날 거다. 다만 이제 증가율이 문제인 거죠. 증가율이. 예. 왜냐하면 이제 2022년 말에 챗 GPT가 나오면서부터 지난 2년 동안 엄청나게 투자를 좀 했는데요. 이게 아무리 금액이 막 2배, 3배 된다고 하더라도 증가율 자체는 어쨌든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결국 엔비디아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한계는 자기 자신이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기 자신의 한계를 계속 뛰어넘어서 투자자들의 어떤 긍정적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이번 주 후반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돌아보면 뭐 작년에 정말 웬만한 증시에서 꼴찌했잖아요. 우리 지금 네. 상당히 연초 한 2달이 아직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비교적 괜찮아요. 경제 상황은 뭐 나아질 게 없는데 그냥 너무 낮게 평가돼서 좀 오르는 겁니까? 뭐 환경이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되나요? 예, 물론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지난해 저희 한국 주식 시장이 다른 시장들 대비해서 너무나 저조했고 또 그만큼 이제 저평가 싸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근데 또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또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유럽이 되게 좀 요즘 좋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이? 그래요? 예, 연초 대비로 봤을 때 지금 미국 시장보다 유럽 시장의 어떤 주가 상승률이나 유럽 기업들의 어떤 약진, 주식 시장에서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결국 뭐 종전에 대한 기대감 또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유럽이 좋아지게 되면 또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하는 중국이 좋아질 수가 있고 중국이 좋아지고 중국이 좋아지면 또 한국이 또 반사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싼 상황에서 유럽이 전쟁이 끝나게 되고 재건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들 재건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면서 결국은 중국 그리고 한국 또 이렇게 좀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중국 시장이 좀 좋아지고 미국의 빅테크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혁신의 독점이라는 게 딥시크 때문에 약간 약해지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좀 비싸져 있는 미국보다는 굉장히 싸져 있는 시장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조금씩 눈을 적극적으로 투자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씩 눈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뭐 순매수 이렇게 늘리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많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나 전체 분위기는 유럽이 좋아지면서 중국, 한국으로 이어지는 기대 심리가 좀 있다 그런 얘기시네요. 우리 시장을 조금 그 분야별로 업종별로 본다면 역시 단연 관심이 방산,
조선입니다. 네네. 방산 조선 정말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최근에 조금 주춤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장기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선 방산과 조선은? 네, 장기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의 그 방산업이라든지 조선업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지정학적인 우려들 이런 것들과 함께 지금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이고 이게 방산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제 미국이 어쨌든 유럽에 대해서 방위비 지원을 좀 덜하게 되면서 예. 각 국가들이 이제 방위비를 많이 늘려야 늘려야 되는 되는데. 앞으로도 이제 수요가 꾸준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장기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중국의 어떤 조선업계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체 수주량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면서 좀 저희의 어떤 경쟁력과 조금 비교가 좀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 업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따른 다른 국가들의 어떤 수주라든가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몰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산 조선에 대한 장기 전망은 좀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제 좀 이러한 산업들이 저희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가 않은데 이게 이제 워낙 이제 지난 한 1, 2년 동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비싼 게 아닌가 그리고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좀 있어서 약간 좀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방산, 조선이 저희 한국 여러 주요 산업들 중에서 그나마 최근 한 2년, 3년을 봤을 때는 가장 성장성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선의 경우에만 보면 좀 과열이 있다 그래서 공매도가 이제 3월 말에 전면적으로 재개가 될 예정인데 재개되면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 이런 이제 분석과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이 좀 있나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 게 3번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3번의 어떤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이제 그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기 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업종들이 그 다음에 한 3개월 동안은 좀 쉬거나 아니면 좀 천천히 오르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매도 해제되고 나면.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3월 말에 공매도 금지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동안 가장 많이 올랐던 조선이나 방산 업종이 그 타깃이 될 수 있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맞는데 예. 이러한 것들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하진 않는다. 결국은 기업들의 어떤 성장이라는 거는 장기적인 성장성과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잠깐 한 3개월, 한 1, 2개월에서 길면 3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는 네. 다시 주가는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경향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 뭐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부담은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기대까지 저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삼성전자 뭐 그렇게 강한 탄력은 아닌데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자사주 매입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던데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원래 계획이 있었잖아요. 10조를 산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를 약속대로 좀 이행하는 정도인데 그 영향인지 아니면 뭐 업황이 좀 달라지고 있는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도 역사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저점 수준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를 좀 저희가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 올해 반도체 업체들,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실적이.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그 앞으로 나빠질 거에 대한 예. 많은 그 악재들이 이제 저희 투자 심리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이제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다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제 유럽이 조금씩 유럽.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예. 그다음에 중국이 뭐 이구환신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통해서 뭐 핸드폰 보조금 주고 이제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핸드폰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뭔가 수요가 더 나빠지진 않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메모리 반도체 가격 여전히 좀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보면은 반도체 가격의 하락세가 좀 멈췄습니다.
반도체가 하락세가. 네. 이게 이제 얼마나 지속성이 있을지는 좀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예. 이게 멈췄다라는 것은 어쨌든 업황의 바닥이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 적어도 올해 상반기 정도에는 업황의 바닥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상반기에 바닥이 네. 온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주가라는 거는 대체로 보면 이런 그 업황 바닥보다는 조금 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가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거는 전체적인 업황이 조금씩 바닥에 네. 가까워 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반응이다. 이렇게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계빚이 작년 말 기준으로 1927조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수시로 은행의 이자를 올려라 내려라 압박하는 이유도 가계부채 부담 때문인데요. 가계빚 산더미처럼 높아 보이지만 증가 속도나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그렇게 불안에 떨 일은 아닙니다. 가계빚은 절대 규모보다 늘어나는 속도가 중요한데요. 최근 분기 증가폭은 축소되고 있죠. 빚을 억누르면서 우리 경제가 감당하도록 GDP를 키우는 것도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SBS 뷰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